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일자리 늘리기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였던 일자리 상황판이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됐고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일자리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납세와 돈거래 등과 관련한 자료 미제출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 후보자는 아내를 강남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천학회가 4대강의 모래가 얼마나 다시 쌓였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파낸 모래가 자연적으로 메워지는 것이라면 결국 예산 낭비였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사드 철회 압박을 노골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야 한다며 사실상 한국 정부의 해법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노조 탄압에 개입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법인과 임직원들을 공소시효가 끝나기 사흘 전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늑장처리라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 속도를 자의적으로 조절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서해 갯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으로 방치된 포획류 어구들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꺼내든 집권 3주차의 키워드는 일자리 속도전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에 75인치 모니터 2대로 만든 일자리 상황판을 내걸었습니다. 매일 이 상황판을 보면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독려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속도전은 성과가 빨리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동시에 일자리의 질까지 담보할 수 있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자리 대책 책임자에게 잠시 후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서 대통령이 매일매일 점검하겠다라고 약속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성과, 실적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다들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자리 상황판에는 일자리 양을 알 수 있는 고용률과 취업자 수 등의 지표와 질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임금 상승률 그리고 총 근로시간 등의 수치가 상세히 담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속도전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일자리 확대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우선 기재부는 6월 말까지 관계부처의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과 비정규직 인원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충원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속도전에 맞춰 추경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추경 규모는 최대 10조 원까지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일자리 속도전. 그래서 각 부처의 키워드 역시 모두 일자리 늘리기에 맞춰졌습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각 부처의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맞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각 부처에 공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이 일자리 대란의 고통, 이걸 정부가 앞장서서 하루속히 해결해 줘야 된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부터 좀 신속하고 충분하게. 중소기업청에는 상속자의 나라를 창업자의 나라로 바꾸자면서 창업 활성화를 주문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 문제 해소 방안을 찾아달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가 밝힌 것처럼 추경 예산안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장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와 국정기획위는 논의를 거쳐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10조 원 추경 예산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예, 앞서 언급했듯이 약속한 일자리 상황판을 대통령 집무실에 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얘기도 물론 나오죠. 튼튼하고 질 좋은 그야말로 쓸만한 일자리를 되도록 많이 만들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실생활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인데 새 정부의 이런 일자리 속도전이 과연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전 의원과 잠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예, 이용섭 부위원장께서 이제 그 다음 예, 직책이십니다. 중책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그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대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속도전을 강조하다 보면 제가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내실 있게 갈 수 있겠느냐. 과거의 예를 봐도 대개 속도전이라는 것이 양적인 팽창은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질적으로 담보가 될 수 있냐 하는 문제인데 그게 과거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가 어느 지점에서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선 오딩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상황판을 설치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상황판까지 만드느라고 고생했다. 그렇지만 힘들지만 바쁘게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는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서민들, 청년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에서 속도를 내자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게 속도하고 방향입니다. 예. 방향이 틀린데 속도만 빠르게 되면 많은 이제 재난적 상황이 오죠. 근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은 설령 조금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방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 방향이라는 것이 일단 공약상에서는 81만 개 공공 일자리였는데 우리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예. 일자리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일자리의 양을 늘리자 하는 데가 공공 부분의 81만 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고요. 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린다 하면 선입관이 세금 걷어서 공무원 숫자 늘리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재원 문제는 지난번 그 선거전 때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 81만 개 중에서 실제 17만 명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예.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 선진국들의 경우 특히 OECD는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 부분이 한 21% 됩니다. 예. 민간 부분에서 한 79% 차지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 부분이 7.6%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OECD의 3분의 1 수준이죠. 그렇다 보니까 국가가 해야 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을 못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리자는 것도 뭐 행정 일을 하는 공무원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분야, 예. 복지 서비스를 늘리는 분야 이런 쪽에서 이제 늘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은요? 재원은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선은 이제 재정 계획을 할 것입니다. 정부 예산이 지금 한 400조 되거든요. 그 중에는 다소 중복성도 있고 낭비성 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예. 이걸 일부 이제 개혁해서 확보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지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전략을 할 것이고, 예.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조세 개혁을 해서 세금에서 거둘 텐데, 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부자 감세하면서 세금이 많이 깎였습니다. 예. 그래서 고액 재산가, 대기업, 그리고 고액 소득자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하게 세금을 거두면 예. 중산 서민의 세금은 늘리지 알겠습니다. 않으면서 얼마든지 그건 재원은 조달할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증세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증세는 필요하다고 예. 보는 겁니다. 물론 그건 이제 여야 간의 합의를 또 이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보이진 않는데. 근데 그렇죠.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이제 선진국하고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느냐를 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OECD 국가들의 조세 부담률은 평균 25%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18%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 예.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니까요. 예. 다만 아까 그 81만 개 일자리 그중에 공무원은 17만 명. 예.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직접 말씀하시기를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소방관이랄지 경찰, 교사 그리고 요양 업무를 보는 다 복지사. 정규직입니까?
이제 그분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거죠. 예. 이게 제가 진행했던 4월 25일에 토론에서 바로 이 문제를 유승민 후보가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정기적으로 채용했을 때 그때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들어갈 재원이 분명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연금도 또 필요할 테고 지금 연금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하시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7만 4천 명 공직자를 늘리는 것은 재정에서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17조.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공기업에서 채용하는 분들은 자체 수익력에 의해서 대부분 지원이 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21조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 기회가 되면 나중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당장 예를 들어서 추경 10조 원도 그 좀 야당에서 반대하면 힘들 텐데요. 이제 왜냐하면 그 추경 10조 원도 일자리하고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 추경입니다. 근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재정법 89조의 2호를 보면 대량 실업이거나 경기가 매우 침체될 때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저기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이 4월 달에 4.2%입니다. 이거는 이제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 실업률이 11.2%입니다. 사실상 청년 실업자가 3개월 연속 12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국가재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추경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와 여당이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만일에 잘 설득을 하면 저는 협조해 주시라고 설득이 안 되면 10조 추경하지 않고서도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추진이 됩니까? 이번에 이제 하는 것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하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추진은 금년 9월 달에 정기 예산에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청년들 그리고 일반 여성들 이런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것이죠. 이것과 상관없이 81만 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사실 그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는데 어찌됐든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택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선거 때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많은 비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잘 모르고 비판하신 분도 있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아시면서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비판하신 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국민들께서 문재인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82만 개를 보시고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판해야 될 때는 넘어섰고 이걸 어떻게 하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룰 것인가 여기에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질문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여러 가지 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의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예산 절감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안 되면 증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부족할지 지금 잘 모르겠고 또 무엇보다도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에 전제로 하신 한두 가지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증세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증세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복지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럽의 선진국처럼 고부담 고복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부담 적정 복지로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19.6%였습니다. 근데 이게 18%로 떨어졌거든요. 1%만 올려도 우리나라 GDP가 1,600조이기 때문에 1년에 16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로만 회복을 해도 재원 조달은 가능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기회가 있으면 좀 따져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이 부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어저께 보도해드렸는데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계속 외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도 이걸 좀 따져봤더니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하는 것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실화가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민간 기업이 아니라 지난번에 인천공항 건도 마찬가지인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되면서 오히려
처우가 좀 줄어드는, 물론 예. 직책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예. 당장 내가 받는 봉급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비정규직들이 가장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 두 번째는 급여 수준이 낮다.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규직으로 되면 첫 번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제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비정규직에게는 엄청난 혜택인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돌아가면 일반 정규직처럼 갑자기 한 번에 봉급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 갈 것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그냥 해결해 갈 겁니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보충 질문을 더 드려야 되는데. 더 주셔도 좋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상세하게 못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따져봐야 될 문제이면 틀림이 없어서 나중에 혹시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흔히 제이노믹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이노믹스는 일자리에서 시작해서 일자리에서 끝납니다. 대통령께서 아주 절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저희 또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성과를 기대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이영섭 일자리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첫 인사청문회였죠. 첫날인 오늘 이 후보자는 부인의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야당은 이낙연 후보자의 신상 관련 문제를 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20여 년 전 부인의 위장 전입 사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배우자께서 1989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곳이 맞습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장 전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미술교사였던 부인이 강남권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주소를 옮겼었다는 겁니다. 야당은 위장 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직배제 5대 비리에 해당한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이 후보자는 사과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는 1980년대 기자 시절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기사를 쓴 데 대해서도 부끄럽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병역 면제 시도 의혹과 관련해선 적극 부인했습니다. 병역 처분 변경 원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몸이 아프니까 군 문제를 빠지게 해달라. 군에 가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게. 이에 맞서 이 후보자는 아들의 뇌수술 사실을 공개하며 군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측과 야당 사이에 자료 제출을 제대로 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걸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틈에서 여당은 박근혜 정부 때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을 상기시키면서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이낙연 후보자가 아들 결혼 때 전세 비용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드님 집에 전세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내시는 겁니까? 전남지사 출마를 전후로 빚 7천만 원이 줄어든 점도 증빙자료 제출 논란의 원인이 됐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된 건지 통장 사본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 기초적인 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이 후보자는 누님에게 빌린 돈을 2년여에 걸쳐 갚았는데 신고가 늦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논란이 커지자 일부 증빙 자료들을 내일 추가로 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며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성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교안 총리와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본인의 자료조차도 의료비 상세 내역 그리고 진단 기록 등은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후보자는 부인이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 때 자신이 국회의원 명의로 초청장을 보낸 데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를, 2차장에는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임명했습니다. 2차장은 육군 준장 출신으로
육자회담 국방부 대표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대표를 지냈습니다. 김 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선 캠프 자문기구에서 활동했습니다. 청와대와 감사원 사이에 4대강 감사를 두고 미묘한 흐름이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감사의 난색을 표했던 감사원은 오늘 한 발자국 정도 더 감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밤사이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아무튼 그런 사이에도 4대강의 문제점은 계속 추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명박 정부는 가뭄 홍수에 대비해서 물그릇을 키운다 이런 명분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4대강 강바닥을 파냈죠.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파낸 강바닥에 모래와 흙이 절반 가까이 다시 쌓였다고 합니다. 결국 헛돈을 쓴 것도 쓴 것이지만 이 때문에 상류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홍지유 기자입니다. 4대강 사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강바닥 모래를 파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심을 깊게 만들어 그만큼 물을 많이 담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파낸 모래가 총 4억 5천만 세제곱미터로 남산의 8.5배에 이릅니다. 하지만 파낸 강바닥에 모래가 다시 쌓이는 재퇴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끝나고 2013년 이후엔 재퇴적률이 매년 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천학회가 최근 재퇴적률을 조사한 결과는 정부 설명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중간 결과로 보면은 한 40% 이상 정도는 재퇴적되지 않았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천학회는 조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퇴적 피해는 4대강 지천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모래를 파낸 자리를 강 위쪽 모래가 흘러내려와 메꾸고 그래도 부족하면 주변 지천 모래까지 흘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주댐 지천인 내성천은 고운 모래가 자랑이었지만 지금은 자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예, 이 문제는 취재 기자와 좀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택수 기자, 재퇴적, 이거 이제 파낸 모래가 다시 쌓이는 그런 현상, 이건 처음부터 사실 예상은 됐던 것이고 네. 결국 이제 인위적으로 모래를 파낸 게 별로 소용이 없는 일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데 이 수조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도 이 재퇴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 파내긴 한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 파냈더라면 벌써 이렇게 많이 차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 2009년 말에 공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당시 국토부 소속이었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내놓은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예. 잠시 보시면 이 4대강 전체 준설량은 5억 7천만 세제곱미터고 이 중에서 구간이 가장 긴 낙동강 구간이 전체 준설량의 80%가량인 이 4억 4천만 세제곱미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낙동강이 그러니까 대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완공된 뒤에는 이 국토부에서 준설은 4억 5천만 세제곱미터를 했고 여기에 3조 8,700억 원을 사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 계획한 예산보다 1조 3천억 원가량이 줄어든 건데요. 이 준설량으로만 보면 1억 세제곱미터가량 덜 파냈다는 게 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계획보다도 실제로 쓰인 총 사업비도 줄어들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문제라는 지적이 높았는데요. 먼저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현장 조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채취할 수 있을, 준설할 수 있을 모래양에 대해서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은 거고 그렇게 되면 합당하게 예산도 변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변경 내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결국은 약 1조에 해당하는 예산이 증발된 셈입니다, 지금. 예. 말이 1조 원이지 이게 엄청난 액수인데 그게 증발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당시에도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국토부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현지 여건 변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설이 줄면서 남은 예산은 주변 생태환경 조성과 같은 다른 사업에 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돈 문제 말고도 이제 재퇴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상류의 황폐화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 재태적이라는 게 결국 자연이 스스로 예전 상태로 되돌리려 하는 힘이지 않습니까? 예. 이 모래를 파낸 자리에 물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모래가 다시 흘러 들어와서 쌓이는 건데 예. 이 모래가 나올 것이 결국 상류밖에 없고 상류의 모래가 부족하게 되면 주변 지천의 모래가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예. 이 강생태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래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이 되면서 상류뿐만 아니라 주변 지천까지 황폐화가 되는 건데요. 예. 이 대표적인 것이 앞서 보신 것과 같은 이 경북 영주의 내성천입니다. 과거에는 이 금빛 모래가 흐르는 강이다 이런 명성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이 자갈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재자연화, 그러니까 보호를 철거해야 된다 전부 이런 주장이 지금 계속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실제 철거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철거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라든가 그 비용이라든가 이게 또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16개 보를 모두 철거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비용은 대략 3,600억 원, 그리고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긴 한데 만약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나 비용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철거도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4대강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또 있습니다. 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주변 땅이 물이 차고 토질도 진흙으로 바뀌어서 작물이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낙동강 합천보와 칠곡보 주변에서는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배수로로 물이 빠져야 하지만 오히려 농장 쪽으로 역류합니다. 낙동강 칠곡보 건설로 수위가 지면보다 높아지자 비만 오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차니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작물을 허공에 띄워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래 들나가가지고 농사 이래 억지로 짓고 있죠. 합천보에서 2km 떨어진 수박 농가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땅이 바짝 말랐는데 포크레인으로 한 삽을 파내니 시커먼 진흙이 나오고 1m가량 더 파자 물이 고이기 시작해 금세 웅덩이가 됩니다. 보건설 이후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데다 배수가 안 되면서 수박 크기는 핸드볼 공만큼 작아졌습니다. 키워봐야 남지 않으니 수박하우스는 800동에서 400동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지못해 짓는 거지 실질적으로 수박 농사는 거의 뭐 못한 들로 이제 변해버린 거죠. 홍수를 예방하겠다고 만든 보 때문에 농토가 습지로 바뀌면서 지난 5년 동안 농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어제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면서 달라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룻밤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지현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오늘 4대강 사업 감사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 관련 자료를 모으고 감사 방법과 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앞서 어제 JTBC 취재진에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금으로선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필요 요건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현재 다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감사를 할 인력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입장이 달라진 건 아니라고 했지만 하루 만에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감사원에는 어제 JTBC 보도 이후 오늘까지 전화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된 1, 2차 4대강 감사 때도 야당과 여론의 요구가 거세지자 감사원 직권으로 감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0개의 국내 환경단체 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위원장이 바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늘 눈여겨볼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간의 가격 담합, 또 허위 광고 등 기업이 부당 행위를 해도 국내 소비자들은 피해를 제대로 배상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집단소송제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선진국형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인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이런 제도들을 확대해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서서 주목됩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17조 9천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배상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는 무엇보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수준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업체들이 보여준 무성의한 태도 역시 마찬가지란 설명입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오늘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입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대부분의 사건에 적용되지만 국내에선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습니다. 김 내정자는 우선 도입 대상으로 담합과 제조물 책임법 위반, 허위, 과장 광고 등을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집단소송제와 함께 기업이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어 향후 추진 과정이 주목됩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경북 성주에 사드가 기습적으로 배치된 것이 지난달 26일입니다. 정상적이었다면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난 뒤에 사드를 배치했어야 하는 건데 일단 배치부터 해버린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한 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소관 부처와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사드와 관련해 환경 영향 평가 협의를 했는지 환경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입니다. 제출받은 평가서가 없어 공개할 정보도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필요로 하는 일을 벌이는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사드와 관련해 사업자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달 26일 사드를 기습 배치해놓고선 아직 평가서조차 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절차입니다. 소파에 따르면 국내법을 존중해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 보안을 이유로 국내 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선 국방부 관계자도 미군이 사드 부지 설계도를 최근에야 제출해 그동안 평가서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관련 서류를 다 보내와도 국방부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또 한 달여가 필요해 환경부에 제출하는 건 다음 달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야 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아프리카에 가서까지 사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사와 시진핑 주석의 좌석을 불평등하게 배치한 데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드 압박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금선 탈각, 황금매미가 허물을 벗듯 적 앞에서 껍질은 죽은 척 남겨놓고 알맹이는 살아간다는 36개의 21번째 전법입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정책이 금선 탈각 전술이라며 경각심을 주문했습니다. 한국 신정부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한 뒤 한미, 한중 관계를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모호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를 향해서는 한국의 잘못된 유약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반대를 말하면서도 사드 철수를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발을 빼고 있다며 이는 사드 문제를 미중 문제로 바꾸는 책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아프리카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목구멍에 걸린 가시를 빨리 뽑기 바란다면서 방울 단 사람이 방울을 떼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 단축 등 절충안이 아닌 완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사드 보복 조치 완화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 64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대신 직접 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서 역대 정부도 전쟁을 검토했지만 북한의 반격을 감수할 군사적 옵션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나 선전포고보다 엄격한 논의를 거치는 게 우선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이른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지난 2월에 유성기업 회장이 유죄 선고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6년 만이었습니다. 원청 회사인 현대차그룹이 배후로 지목됐는데 검찰은 당초에 불기소를 했다가 지난 19일에 현대차그룹을 재판에 결국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소시효가 끝나기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대기업 눈치를 보다가 늑장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유성기업 노조 파괴의 배후로 지목된 현대자동차그룹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인 5월 22일을 사흘 앞둔 지난 19일 현대차그룹 법인과 직원 4명 등을 기소했습니다. 유성기업 범대책위원회는 오늘 검찰이 늑장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판결에서 현대차의 혐의가 하나둘 밝혀지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급하게 기소를 한 것입니다. 범대위가 입수한 현대차그룹 공소장에 따르면 현대차 직원들은 유성기업 측에 이메일을 보내 어용노조를 확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검찰은 2012년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이메일 내용 등을 확보하고도 2013년 12월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는 이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이걸 일부만 받아들였고 결국 검찰은 2015년 4월 유성기업 관계자들만 기소했습니다. 이후에도 추가 수사 등을 진행하지 않던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가 2016년 1월 이메일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입수해 현대차를 재고소한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나 공소시효 사흘 전인 19일 현대차 법인과 관련 임직원들을 기소한 겁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이런 검찰의 늑장 수사 논란은 비단 유성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가장 많이 배당되는 곳은 바로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동안의 중앙지검 역시 정부가 원하지 않는 수사는 결론을 미뤄온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검장이 윤석열 검사로 바뀌면서 이런 의구심도 가시게 될지 주목되기도 합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농민 고 백남기 씨는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뒤 317일간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검찰 수사 결과는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2015년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백 씨 사망 직후 부검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유가족과 여론의 반발만 샀습니다. 강 전 총장 등 피고발인들은 여전히 소환 조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받고 경찰들은 처벌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15년 7월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KBS 뉴스에 개입했다는 사건에서도 이 의원 소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버이연합이 차명계좌로 전경련 자금을 지원받은 사건 역시 지난해 내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어버이연합 수사의 경우 박영수 특검의 관제대모 수사 내용이 이첩되면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관제대모와 관련해서는 오늘 법정에서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등을 지원하니까 전경련 고위 관계자와 만나보자고 허 행정관이 청와대 다른 비서관에게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허 행정관은 지난 4월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등을 동원한 관제대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을 지낸 오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오 전 비서관은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등을 동원한 정부 지지 집회를 허현준 행정관이 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비서관은 허 행정관이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도 관련돼 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허 행정관이 2014년 정경련이 어버이연합 등을 지원하니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을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또 오 전 비서관은 2014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한 갓도다스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비판하는 집회에도 허 행정관이 연루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앞서 허 행정관은 정부 지지를 위한 관제 데모를 주관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허 행정관은 오 전 비서관의 증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열린 친박 집회는 일부 참가자들의 과격한 구호와 폭력 성향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친박단체 대표들은 경쟁하듯 공격적인 선동을 이어갔고 결국 사상자까지 나왔습니다. 거친 언행을 쏟아냈던 친박단체 대표들이 이제 구속의 갈림길에 섰거나 기소될 처지가 됐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수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친박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한 중년 여성은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경찰이 폭력 집회를 조장한 혐의로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항의하려고 모인 겁니다. 3사의 책임을 추측과 사회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탄핵 전국 때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드는 등 친박단체의 과격 행동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자 친박 집회 주최 측은 폭력성 행위를 부추겼습니다. 과열 시위 속에서 3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런 불법 행동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이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장기정 대표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은 박 특검 자택 앞에서 과격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일부 친박 집회와는 달리 지난 7개월 동안 광장의 촛불 집회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낸 촛불 집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첫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전국에서 1,6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였고 자발적 참가자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광화문 일대에선 매주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친구와 함께, 부모들은 아이의 손을 잡고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지방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7개월 동안 23번의 촛불 집회가 열렸고 전국에서 모두 1,70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시민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손수 쓰레기를 치웠고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는 풍자와 해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탄핵 심판 직전인 6차 촛불 집회에선 사상 최대 규모인 232만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이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촛불 집회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하고 공식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촛불 시민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주최 측은 세상을 바꾸는 촛불은 계속된다며 새 정부에 민심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은 일반인 이영숙 씨로 추정되는 유해를 수습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수색이 진행되면서 유해 발견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러나 유해 발견이 가족들에게 그저 내놓고 반가워할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족들에겐 또 다른 불안감, 또 고통이 있습니다. 목포 신항에서 53일째 취재 중인 이가혁 기자 잠시 좀 연결하겠습니다. 자, 당초 해수부가 예상했던 수색 작업 일정이 이제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수색은 어떤 상황입니까?
수색 작업을 시작한 게 지난달 18일이고 해수부가 객실부 수색을 완료할 것이라고 본 시점이 다음 달 6월 말이기 때문에 오늘로 딱 절반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은 매일 70여 명의 작업자들이 배 3, 4, 5층의 구역을 정해놓고 안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걷어내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색 도중에 한 군데에 몰려 있거나 크기가 좀 큰 유해의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유해 수습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수습을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진흙은 일단 배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다시 34명의 작업자들이 진흙 분류대 위에서 물과 채로 걸러가면서 혹시 모를 작은 뼈 조각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수색 일정은 상황에 따라서 더 연장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신원이 공식 확인된 미수습자 유해가 있고 또 추정인 상황도 있습니다. 미수습자 수색 상황을 짧게 좀 정리를 한다면요. 네, 현재까지 일부 유해가 발견돼서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미수습자는 2명입니다. 단원고 고창석 교사의 유해 한 점이 DNA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또 허다윤 양의 치아가 법치의학 감정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일부의 유해입니다. 그 유해 일부만 일단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가족들도 DNA 분석 결과가 나오는 그 속속 과정을 계속해서 초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단원고 조은하 양과 또 일반인 미수습자 이영숙 씨의 경우에는 함께 발견된 신분증이나 의류 등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는 추정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역시 그러나 DNA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초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5명의 미수습자의 경우에는 신원이 공식 확인되거나 추정이 가능한 상황의 유해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사실 모든 미수습자 가족들이 여전히 좀 긴장감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아직 유해 발견 소식을 듣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 권호복 씨의 이야기를 먼저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3년을 기다리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을 비웠어요. 다 찾아주겠지 하고 그 백목항에 있을 때나 그 전에 체육관에 있을 때나 지금 여기나 똑같아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하루 시작하는구나. 응? 얼른 찾아주기를 바라고 찾기를 바라는 거죠. 네, 애써 담담하게 말은 하고 있지만 권 씨를 비롯한 이곳 부두를 지키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은 3년 전 참사가 발생한 뒤에 9명이 남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느낀 외로움과 공포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곳 목포에서마저도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아닐지 하는 두려움이 무척 크다면서 하루하루 초조하게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목포신항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지난주에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부산시가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상정이 갑자기 보류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안부 이면 합의 논란의 당사자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시 의회에서 소녀상 보호 조례가 논의될 예정이었던 지난 17일 박재민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시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례 상정을 막았습니다. 당시 박 부시장은 문희상 특사의 방일 일정을 고려해 보류를 요청했을 뿐 다른 누구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하루 전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전화로 연기를 요청했고 서 시장은 시 간부들에게 협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부시장님한테 이제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 간부들의 회의 내용은 서 시장과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이 절대 다수인 해당 상임위회 위원장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녀상 이전을 압박하기 위해 부산 동구청을 잇따라 방문했던 이곳 일본 총영사관 간부들이 최근엔 부산시 관계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윤 장관과 부산시의 외압을 비판하며 관련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광주 상황을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인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정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7일 작성된 미국 국방부 정보 보고서입니다. 신군부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초등학생까지 강제로 거리에 끌려 나왔다며 공산주의자들의 동원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고됐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대한 미국 측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신군부가 거짓 정보를 전달한 겁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군부와 시민 동향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 항쟁이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묵인했습니다. 1996년 미국 정부의 5.18 기밀 문서, 체로키 파일을 최초로 폭로했던 미국 언론인 팀 셔록이 기밀 해제된 여러 문서를 분석해 밝혀낸 내용입니다. 셔록은 또 신군부가 발포 명령을 내린 사실을 미국 측이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U.S. military intelligence had information that the Special Army, the Special Warfare Command Forces, had authority to shoot if necessary on May 21. 하지만 공개된 문서의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어 발포 명령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나서서 추가로 미국 측 문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결국 특별검사 임명으로까지 이어졌죠. 이번엔 트럼프 캠프가 지난 대선 때 러시아와 내통한 정황을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탄핵 위기 국면이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브레넌 전 CIA 국장이 러시아 내통설에 전말을 쏟아냈습니다. That revealed contacts and interactions between Russian officials and U.S. persons involved in the Trump campaign. 사안의 심각성을 우려해 브레넌은 FBI에 자료를 넘기고 지난해 7월 정보기관들을 소집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연방보안국에는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무렵까지 CIA를 총괄한 인물이 의회 청문회장에서 내통설의 정황을 자세히 밝힌 겁니다. 브레넌은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며 특검의 몫으로 넘겼습니다. 반면 정보당국 수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설을 부인해달라고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The information that which we share, it's not appropriate for me to comment publicly. 워싱턴 포스트는 내통설의 적나라함이 드러났다며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기가 더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테러의 일상화에 대해서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가 지난해 암흑의 시대에 직면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국 맨체스터 테러는 이런 진단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이 가득 찬 공연장을 노렸고 사상자들의 몸에서 각종 금속성 물체가 나올 정도로 수법도 잔혹했습니다. 그러나 맨체스터에는 공포를 이기기 위한 연대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의료진들은 생존자들의 몸에서 볼트와 너트를 제거했다. 영국 언론은 22명이 숨진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에 사용된 폭발물은 못폭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테러범인 리비아계 영국인 22살 아베디는 공연 후 관객들이 몰려 나오는 시간과 밀집 지역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못폭탄은 파편의 속도가 시속 3,000km 이상으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배후를 자처한 가운데 알카에다 연계설도 나왔습니다. 테러 세력은 공연장에 모인 2만여 명의 일상을 겨눴습니다. 테러 대상은 광범위해졌고 수법은 더욱 잔인해진 겁니다. 공포에 맞서기 위한 연대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났던 밤 시민들은 피해자들을 집으로 들여 안심시켰고 택시 기사들은 미터기를 끈 채 관객들의 귀갓길을 도왔습니다. 광장은 추모의 공간이 됐습니다. At the same time, you need to show solidarity with people when things like this do happen and show that there's love where other people would spread hate. 영국 가디언은 증오로 가득 찬 이들이 비극을 이용하려 들 것이라면서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고 썼습니다. 테러의 공포가 이민자 등에 대한 증오로 이어지는 걸 경계한 겁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화여대 로스쿨 학생들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교수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이화여대 로스쿨 건물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로스쿨 소속 A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을 규탄한다는 내용입니다. A 교수가 지난 17일 강의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대자보를 보면 A 교수는 결혼을 안 하고 이대만 나오면 총장이 된다며 남자들을 우습게 보던 습관을 안 고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다른 강의에선 미국에서는 상대방 변호사와 성관계를 맺기도 한다는 등의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습니다. 학생들 외모를 평가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A 교수는 해당 발언들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논란에 이대 로스쿨 교수회는 뒤늦게 회의를 열어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올 1분기에 태어난 아기가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신생아 감소세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혼도 힘들고 육아는 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20년째 신생아를 돌보는 간호사는 최근 신생아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둘째 얼른 낳으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이 놀라시거나 다시는 안 낳겠다고 하나면 됐다라고. 최소한 둘은 낳아야 하지 않겠냐는 할머니도 이젠 그게 쉽지 않은 현실이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둘은 있지 않아야 될까, 외롭지 않게 서로 그냥 현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교육시키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사회 구조가 점점 살기가 힘드니까 버거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올 3월에 태어난 아기는 3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1%나 줄었습니다. 1분기 전체로 봐도 9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2.3% 줄어든 역대 최저입니다. 2000년 63만 명이 넘었던 신생아 수는 올해 처음으로 4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임기 여성의 수가 줄어들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게 원인입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아도 한 명만 낳는 걸 선호하는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취업난과 비싼 주거비가 만든 결혼 기피에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우리 현실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군사법원이 동성과 성관계를 한 장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장교의 행위가 업무상 관계없는 상대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국가가 사생활의 범죄에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오후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비행체는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관측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무인기나 드론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영화 007 시리즈에서 뷰투어 킬 등 역대 가장 많은 7편의 제임스 본드로 출연한 배우 로저 무어가 암 투병 끝에 89세를 일기로 숨졌습니다. 눈썹을 치켜 올리는 특유의 표정으로 매력적인 스파이 역의 진술을 선보인 무어는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도 활동하며 영국 왕실의 기사 자귀를 받기도 했습니다. 털이 짧고 얼룩 무늬가 있어 바둑이라고 불리던 토종견, 얼룩 삽살개입니다. 털이 긴 일반 삽살개 사이에서 드물게 태어나는 희귀종입니다. 충남대 김민규 교수 연구팀은 300년 만에 자연적으로 태어났지만 번식 능력이 없던 얼룩 삽살개의 체세포 복제에 성공해서 명맥을 이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우리 서해 바다는 세계 5대 갯벌로 꼽힐 만큼 풍부한 생태 환경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불법 어구들이 갯벌에 방치되면서 오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물이 빠지자 모습을 드러낸 인천 영종도 갯벌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서해 갯벌은 미국과 캐나다, 아마존과 함께 세계에서 5손가락에 꼽힐 만큼 풍부한 생물종과 우수한 생태 환경을 자랑합니다. 세계 멸종 위기종인 도요새 등 각종 철새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보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운동 시민단체와 함께 갯벌 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갯벌 곳곳에서 길쭉한 형태의 플라스틱 관이 발견됩니다.
갯벌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뻘 안에는 이렇게 길이 2m 정도의 플라스틱 PVC관이 묻혀 있습니다. 칠개를 불법으로 잡기 위해 설치해 놓은 불법 어구인데요. 해안가를 따라 수백 개의 어구들이 이렇게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몸 길이 5cm 안팎, 성인 남성 엄지손가락 크기의 칠개를 대량으로 잡기 위해 누군가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일부 어구들은 오랜 기간 갯벌에 방치돼 뻘 속에 깊숙이 파묻히거나 해안가 인근까지 떠내려와 있습니다. 최소 방치된 지 한 2, 3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파도에 떠밀려온 것으로 보이는 불법 포획용 어구입니다. 이 PVC관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굴 껍데기나 조개 껍데기가 붙어 있어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안에 흙을 한번 이렇게 파봤더니 한눈에 봐도 주변 흙 색깔과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더니 오랫동안 고여 있어서 악취마저 풍깁니다. 철새들과 낙지의 주요 먹잇감인 칠개는 갯벌이 숨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갯벌 정화 역할을 해 갯벌의 청수부로 불릴 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반찬거리나 미끼용으로 1kg에 4, 5천 원 선에 거래되면서 일부 유통업자들의 불법 어구 설치가 수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려다만 봐도 그전에는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많이 안 보이고 오염이 돼서 안 나오는 거겠지? 이처럼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어구로 갯벌이 오염되고 손톱만한 새끼 칠개들까지 싹쓸이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줄면서 먹이사슬 붕괴와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2차 환경오염과 그다음에 갯벌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이제 조류들의 그런 생존에도 위협이 되고 결국엔 전체적인 생태계의 그 균형이 깨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불법 조업 단속권이 있는 해경은 방치된 불법 어구 철거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활용되고 있는 어구들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활용되다가 적발당해서 저희는 그 수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철거 이런 지자체에서 하고. 해당 지자체는 관련 예산이 일부 책정됐지만 모두 철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계약 의뢰 이제 하기 직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모든 구역에 대해서 이제 정화 활동을 하면 좋긴 한데 그 문제가 조금 일단은 좀 시급한 구역부터 해가지고.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그동안 소중하게 보존되어 온 서해 갯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번 훼손되고 오염되기 시작한 자연을 되돌리는 데는 커다란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역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역대 총리님들 저희들 총리 청문할 때 자료 제출 너무 안 해서요. 저희 야당이 분통을 터뜨린 게 많고.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의혹의 대상인 직계 존비속의 자료를 제출을 거부한 적은 여태까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한구 총리도 후보자와 배우자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청문회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여야가 바뀐 사실을 실감을 하겠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는 에마 로시난테를 타고 풍차를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광인이었던 그는 풍차를 괴물로 착각해서 창을 겨누었던 것이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겠죠. 그래서인지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는 헛되고 무모한 싸움을 일컫는 말로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 어제 한 신문의 사설 제목입니다. 공사 이후 홍수 피해가 사라지다시피 한 4대강을 또다시 감사하려는 것은 4대강을 마치 무슨 악인 양 만들려는 노골적인 의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젠 야당이 된 한국당의 원내대변인 역시 돈키호테의 풍차를 언급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 없는 선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닫혀있는 수문을 열어서 고여있는 강을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두루 나눠야 한다는 요구. 이것은 광인으로 취급된 돈키호테의 행위처럼 그저 헛되고 무모한 싸움으로 남을 것인가? 그러나 누군가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햄릿을 사랑하기는 힘들지만 돈키호테는 사랑하지 않기가 힘들다. 러시아의 작가 뚜르게네프가 햄릿이 아닌 돈키호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고민보다는 행동을 택했기 때문이었겠죠. 물론 수문을 만들어서 흐르는 물길을 막겠다고 했던 시도 역시 어찌 보면 고민 아닌 행동을 택했던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긴 그의 별명은 돈키호테 못지않은 불도저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달랐기에 결과는 이렇게 나온 것인가? 1년 전 이맘때 서울 구의역의 비정규직 김군은 컵라면 하나를 가방에 넣은 채 세상을 등졌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콘크리트로 포장된 강을 바라보면서 강에게 미안하다 말했습니다. 강에게 미안하다 하는 것은 강이 품고 있는 모든 생명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을 말하겠죠.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하든 4대강 문제를 얘기하든 우리가 중심에 둬야 할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겠죠. 그러고 보니 풍차에 달려들었던 돈키호테도 인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탐사 플러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가해자에게 징계는커녕 오히려 승진을 시키고 피해자에게는 부서 이동을 권한 회사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이 본 풍경이기도 하죠. 성폭력이 일어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이들은 아직도 같은 사무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국내 대기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탐사 플러스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직장 내 성폭력의 실태, 왜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굴지의 유통그룹 면세점 계열사에 입사한 A씨. 입사 직후부터 직장 상사에게 비밀 대화창 등을 통해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습니다. 올 초엔 회식을 마치고 함께 택시를 탔다가 성추행까지 당했습니다. 그 택시에서 이제 저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몸에 쓰다듬고 불쾌해서 밀었어요. 근데도 뭔가 그런 추태가 계속이 되었고 다음 날 오전 상사는 영화 티켓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해보니까 저만 따로 불러서 영화 티켓을 2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랑 보러 가라.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인사팀에 면담 신청을 했어요. 인사팀은 해당 상사가 이전에도 성추행 전력이 있었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서 이동을 권했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 2분이나 다른 분에 보내신 거잖아요. 본인들하고 다 얘기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다른 부서에 있다가 잠깐 있다가 그것도 방법이에요. 성추행 전력은 회사 대표도 알고 있었지만 상사는 승진까지 했습니다. 대표님이 당장 빨리 좀 교체했으면 하는데 그 사람을 찾는 기간, 그 기간이 문제인 거죠. 인사팀과 면담을 한 다음 날에야 상사는 A씨에게 이메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인 상사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상사의 부서를 이동하지 않은 건 대체할 적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가해자분한테 엄청 화가 났었는데 어떤 조치도 허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제일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예, 보신 것처럼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왜 성희롱을 당했냐고 묻는다면 피해자의 심정은 어떨까? 실제 직장 성폭력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이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김지아 기자입니다. 한 대기업 내부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 조사 보고서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B씨에 대해 평소 짧은 치마를 즐겨 입고 남자 직원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B씨는 이 상사로부터 수시로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습니다. 상사의 성희롱이 일상적으로 있었어요. 출장을 보내놨더니 베트남 법인장이랑 술 마시고 놀아놨냐? 인사팀에 신고를 하자 회사는 피해자인 B씨의 직무를 바꾸는 데 그쳤습니다. 업무에 집중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조직 불력응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그냥 끝낸 거예요. B씨는 회사 대표에게 전달되는 사내 신문고에 일을 올렸고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사를 엮어가지고 전부 다 본부장으로 해가지고 미리 경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끼리 그냥 이렇게 감정싸움이 타고 가요. 성희롱을 왜 받았냐는 임원도 있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죠. 일반적으로 상대가 이 대화를 하는 중에 성희롱 같은 비슷한 얘기라든지 기분 나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는 상대가 기분 안 나쁘게 이거 조금 좀 제가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걸 좀 자제해 주시죠 한다든지 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B씨는 노동청에 이를 신고했고 회사 측은 가해자 징계 등의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7명은 퇴사를 했습니다. 집단 따돌림과 폭언을 들었다는 피해자도 응답자 중 절반이 넘었습니다. 조직이 직원을 어떻게 보는지는 사실 그 조직의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 조직이 여자 직원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지 아니면은 뭐 동등한 직원을 보는지. 탐사 플러스 김지아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오늘 국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한마디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야당이 내놓은 주장입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는 검증이 목적이고 국회 입장에선 최대한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동시에 후보자와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이 역시 존중받아야 하죠. 이 팩트체크는 때마다 되풀이되는 청문회 개인정보 제출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자유한국당 주장부터 좀 볼까요? 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주요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른 사람도 아닌 후보자 가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5년 이완구 총리는 편법 증여 의혹을 받던 아들과 며느리의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이유였습니다. 2008년 한승수 총리는 장남의 재산 자료 일부를 거부했습니다. 역시 개인정보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재산과 관련한 자료를 거부를 했는데, 근데 비단 이 두 사례뿐 아니라 이런 논란이 늘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인사청문회가 2000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국무위원까지 포함된 인사청문회의 틀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총리 사례를 청문회 속기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총리들 모두 개인정보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정도의 차이는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랬던 건데, 네. 근데 이렇게 거부한 사례가 많다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현행법을 보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수집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낙연 후보자가 가족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자료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청문회는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이유가 검증 회피로 악용될 가능성도 늘 열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날의 칼 같은 건데 그러면 이 후보자가 내지 않은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국회와 국무총리실을 취재했습니다. 이런 자료입니다. 화가인 배우자의 전시회 자료 판매, 구입처 내역, 온라인 입출금, 종합소득, 그리고 10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입니다. 네. 아들에 대해서는 수입, 또 부동산 거래, 주택 거래, 환전, 외화 송금, 그리고 대학 성적 증명서, 장학금 내역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요. 요구받았지만 내지 않은 것으로 네.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척 세세한 것까지 요구를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공직 후보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요구받은 자료를 내는 게 원칙입니다. 과거에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합리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TV로 청문회가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냐 아니면 후보자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냐라는 논란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았죠. 저희가 오늘 취재 과정에서요, 미국의 인사청문 절차를 살펴봤는데 개인정보를 중요시 생각하는 미국도 공직 후보자에게만큼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제출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책 검증이 아니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크게 우려되면 비공개 청문회라는 걸 열게 됩니다. 네. 국회에서 국민에게 과정은 보여드리지 않죠. 그래서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결과를 알려드려서 알 권리를 보장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청문회는 망신 주기다, 꼬투리 잡기다, 사생활 둘축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미국의 이런 제도는 좀 검토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분명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제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활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청문회 때마다 개인정보 논란으로 귀중한 청문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정책 검증은 공개적으로 철저히 하고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런 제도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문회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결국 인사청문회법 안에 답이 있었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그의 화려한 패스입니다. 누군지 알겠습니다. 오늘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예, 제보도 있었고 오늘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노룩 패스. 예, 노룩 패스인데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현재 바른정당 의원의 얘기인데 어제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보여줬던 행동이 논란이 됐는데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방을 여행용 가방 캐리어를 입국장에 나와서 그 수행원에게 바로 저렇게 밀어줬습니다. 옆에 수행원이 받았는데요. 사실 저러면서 수행원에게 갑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예. 또 저렇게 미는데 넘어질 법한 캐리어가 넘어지지 않아서 여러 번 해본 숙련된 기술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예. 노룩 패스라는 것은 스포츠에서 상대 선수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그 공을 패스하는 쪽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쪽으로 패스를 한다 이런 뜻인데요. 주로 농구에서 많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정청래 전 의원은 가방 굴리기 신공이라고 했고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오늘 라디오에서 미스터 컬링이다 했고 해외 게시판에서는 한국 정치인의 스웨그, 즉 허세다 해서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했습니까? 오늘 기자들이 바로 물었습니다. 예. 반응이 바로 나왔는데 그게 이상하게 보이냐 이러면서 수행원이 보이길래 밀어줬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했고요. 해명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말을 해석하자면 수행원이 편하도록 그쪽으로 밀어줬다. 즉 배려라는 입장인 건데 네티즌들은 그게 아니다. 그냥 빨리 받아라. 갑질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저 가방을 받은 김모모 수행실장입니다. 1년 정도 수행을 했는데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냐 그러니까 화면에는 안 보였지만 눈 마주치고 미뤄졌다. 저 전에서 이제 눈을 마주쳤다는 얘기인데요. 예. 평소에 격이 없이 지내는데 안타깝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 이 동영상에 그 패러디 버전이 돌고 있는 거는 혹시 받아봤습니까? 동영상 패러디 버전은 못 봤습니다. 예. 그것도 또 오늘 많이 돌더군요. 예. 아무튼 화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주민등록법 10조로 잡았습니다. 예. 예.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다시 위장 전입이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데 위장 전입이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죄질이 이유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위장 전입이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을 문제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이제 강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 말고는 그럼 괜찮다. 예. 그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위한 위장 전입은 또 다른 학생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기 때문에 그것도 결코 그것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현행법에는 이게 위법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주민등록 10조는 주민은 성명이나 성별, 세대주, 또 가족관계 등을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37조 3항에 보면 거짓을 신고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예. 즉 위장 전입은 범법인 거고요. 벌칙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이 청문회가 처음 초기에 도입됐을 때는 바로 이 위장 전입 문제만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많았습니다. 예. 2002년에 장상 총리 후보자가 3회 위장 전입, 대부분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는데요. 낙마했고 역시 장대환 총리 후보자도 위장 전입 문제뿐만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이 부분도 들어가서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만은 아니지만 다른 문제와 결부돼서 같이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이 많았고요. 최근 추세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은 조금 봐주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때 아들 강남의 학교 배정 문제로 2회 위장 전입을 했었는데 질책만 있었고 인사청문회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죄질을 따져야 되느냐? 앞서 얘기한 대로 학교의 배정 문제, 또 이번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 부인의 문제도 사실 본인의 학교 배정 문제가 결부돼 있었거든요. 이것도 누군가의 기회를 뺏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위법인데 이 차별을 둘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원탁은 선착순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일을 하는 여민관의 집무실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전면에는 일자리 상황판이 놓여 있었고요. 원탁 테이블이 거기 놓이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인데 저 원탁 테이블은 문재인 대통령이 9년 전에 민정수석일 때 쓰던 것을 이후에 청와대 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다시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자리를 양보하는 거군요. 원탁 테이블이기 때문에 고정 자리가 없고 그래서 누구든 와서 앉는 대로 앉는데 청와대도 아무래도 대통령 옆에는 좀 안 앉으려는 그런가요? 모습이었습니다.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이 앉으라 해서 장하섭 실장이 사양을 여러 번 하다가 다시 앉는 모습입니다. 원탁 테이블은 격식이 없고 상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을 기존의 본관 집무실을 안 쓰고 주로 오늘 보여준 여민관 집무실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곳의 넓이가 본관 집무실은 168제곱미터로 51평이 좀 넘는데 반이 지금의 여민관 집무실은 반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근데 예전엔 너무 넓어서 위압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위압적이기도 하고 또 혼자 저기 앉아 있으려면 좀 외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또 들더군요. 전직 대통령은 썰렁하고 춥다고 했었고요. 또 문에서 탁 대통령의 책상까지가 15m인데 예전에 보고하러 갔다가 뒷걸음질 쳐서 나오다가 넘어졌다 이런 일화들도 있었습니다. 꼭 뒷걸음질을 쳐야 되나요, 근데? 그것도 하여간 권위주의 시대 얘기죠. 사극에서 많이 보던.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도 맑고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 정치부 기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고 공기도 맑았습니다. 잠깐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